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안에 살아있는 관계의 유산, 지은이는 이레지나입니다. 이레지나, 독일, 중국, 한국에서 인정받는 40년 경력의 가족 상담 치료의 대가이자 가족 상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이다. 독일 올덴부르크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에서 부부 가족 치료 전문가, 가족 갈등 관리, 조정 전문가로 일했다. 현재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교수, 서울 부부가족치료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있다. 너무나 놀라운 실험이 있어요. 아기를 가진 임신부들에게 아직 보지 못한 자신의 아기를 찰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엘리트 직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불안정 애착 유형에 있었던 사람들은 뱃속의 아기에 대해서 형체가 있는 듯 없는 듯 성의 없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안정 애착 유형인 사람들은 개월수에 맞게 정말 정성스럽게 아기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했으면 남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성의 없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공을 들여 아기의 형체를 만들어내고 가상의 아기지만 정말 소중한 대접을 하며 모습을 표현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빚어낸 몸의 형상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본능적인 자아상인 거예요.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빚었냐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섬세한 감각을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거친 감각과 반응해주지 않았던 손길을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말로 딱 표현할 수 없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따뜻하게 스미는 느낌 또는 굉장히 서늘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놓친 부분은 결코 악이나 부주의만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전제해요. 악으로만 묶어두면 풀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존재에 대한 존중, 몸에 대한 존중, 마음에 대한 존중. 결국 이런 근본적인 존중이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채워져야 할 방향이란 생각이 들어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나에 대해 낙담할 때는 나에 대한 존중이 채워지지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전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깊이 다루어요. 그것이 우리가 풀지 못한 관계를 해결할 중요한 단서입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하고 괜찮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자기와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살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저는 가족 치료를 하면서 가끔씩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존중을 받으면서 자신도 깨닫지 못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였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오묘해요. 온전한 받아들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위기와 좌절의 순간에도 끝내 일어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고 싶어 해요. 문제가 생긴 원인이 뚜렷하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특히 어린 자녀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원인을 찾습니다. 그 이상의 방법은 모르니까요. 그리고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많은 일들이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저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선택권을 떠올립니다. 버지니아 사티어의 나의 자존감 선언을 예로 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고 나만의 선택과 행동,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둘째, 자신에 대한 주인 의식입니다. 나의 몸, 말, 행동, 감정 등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알며 나 자신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자기 이해와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깊이 이해하며 나의 장점과 단점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기 수용과 성장이에요. 나의 어떤 것이 잘 맞지 않아도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나가며 나를 이해하며 성장할 것을 믿는 거지요. 그런데 나를 다독이고 나에 대한 단단한 느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 위에 뿌리도 없는데 꽃 꽂아놓고 그래 한번 서봐, 용기 내서 해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로 바로 선다는 것은 결국 자기 내면에서 확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존중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힘이 돼요. 중학교 때 역사 수업 중에 선생님 말씀에 다른 대답을 했더니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나갔더니 안경 벗어 하더라고요. 안경을 벗는 순간 얼굴이 휙 돌아가도록 뺨을 3개 맞으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체벌을 당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움과 당혹감, 몸의 얼얼함,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얼굴도 퉁퉁 붓고 눈이 새빨갛게 되어 있으니 어머니가 물어보셨죠.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얼마나 속상했니 하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도 못하게 어머니가 학교에 오신 거예요. 깨끗하게 단장하시고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큰 바구니에 우리 집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된 실하고 반질반질한 토마토를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오신 거예요. 교무실로 가서 그 토마토를 선생님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저를 때린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그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 묘한 기류를 느꼈어요. 그 선생님에게는 이 아이는 귀한 존재고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고 저에게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를 존중하면서 강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 때론 세상이 상처를 줘도 든든하게 어머니가 버티면서 너는 귀한 존재니 괜찮다라고 한 것, 반세기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히지가 않아요. 관계에 대한 존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을 분명히 아는 거죠. 존중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더욱 높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다양한 관계에서도 존중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기대가 좌절될 때 인간은 상처받고 무너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일생을 살면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깊은 교감을 나누기를, 나와의 연결을 희망합니다. 관계에서 연결감과 안정감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기도 해요. 인간은 모두 관계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과거의 기억으로 근본적으로 자신이 문제가 있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자기 안의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누군가 하지 못했으면 대신 내가 해주세요. 지나간 일이야, 과거와 지금은 달라.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세요. 반복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뇌가 분명히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는 반복적으로 말하고 상상하는 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말로 내뱉는 것,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 일정 시간에 기록하고 되새기는 습관 등이 다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 존재의 건강한 출발은 안정애착의 개념입니다. 영국의 정신의학자 존 볼비의 애착이론에서 나오는 안정애착은 이제는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안정적인 사랑을 받고 애착관계를 형성했을 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안정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예측 불허의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에 대한 기대는 지속됩니다. 우리는 부모, 배우자, 또 자녀에 대해서 안전기지 개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안전기지는 건강한 분화가 핵심이에요. 건강한 분화는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인 부모도 부부도 결국 다른 존재라는 거죠. 체계적 가족 치료 이론을 정립한 머레이 보웨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반드시 감정의 분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만 각 구성원이 독립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람은 의존하면서도 독립적이길 바라는 마음이 같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은 정서적으로 얽혀 있어서 의지하려는 마음과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는 건데요. 이것을 연합성과 개별성이라고 해요. 연합성이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연결되어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이고, 개별성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나아가려는 힘입니다. 두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룬 상태를 보웨는 분화라고 말합니다. 잘 분화되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고 위기와 불안에 대처하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반면 이 두 힘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를 미분화라고 하는데, 미분화가 되면 매우 의존적으로 살아가거나 관계를 끊고 단절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존중이 필요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 존중이 필요해요. 그 존중 안에는 건강한 분화의 개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타인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져서 상대 역시 자신처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가 자신과 다른 마음을 가진 개별적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분화를 생각하면
나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판단, 생각, 기호, 그리고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관계에서의 존중은 나 아니면 모두 타인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에 대한 존중은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존중은 상대에게 굳이 맞추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미분화되어 있는지, 분화되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가 변하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면 아내가 문제입니다. 남편이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입니다. 부모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전형적인 미분화된 사람이 하는 서술 방식이에요.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런데 분화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무너질까요?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의 행동에 너무 상처받아요. 편안하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왜 힘든 걸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미숙함과 완숙함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모든 관계는 균형입니다. 그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분화된 모습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담자가 왔는데 자신이 돈을 잘 버는데도 부모가 그 돈 얼마나 되니? 그냥 저축해놓고 카드 줄 테니까 내 돈 가져다 써. 이런데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부모는 아들이 무얼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는 거예요. 카드 쓸 때마다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시시콜콜 다 참견하는 거죠. 이 내담자는 부모의 돈을 받았으면서 완전히 부모한테 얽매여 있고요. 분화라는 것은 자기 부모로부터도 분화해야 되지만 내 자녀한테서도 분화돼서 나갈 수 있어야 해요. 분화된 사람은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관계 경험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반복하는 거예요. 특히 깊고 친밀한 관계에서 더 나타나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신뢰를 형성한 관계를 경험하고 존중받았으면 어딜 가서도 신뢰 가득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런 아이들은 상대방에게 긍정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문제 패턴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고 조종하면서 그 관계를 자기 패턴대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벽에 걸려고 했는데 망치가 없는 거예요. 이웃집에 가서 빌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일요일 오전이라 혹시 늦잠이라도 자면 내가 초인종을 누르면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웃인데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왜 쉬는 날 휴식을 방해하느냐고 화를 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점점 불안과 분노가 차올라요. 온갖 생각이 뒤범벅이 된 채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이웃집 사람이 나왔는데 다짜고짜 그놈의 망치 얼마나 대단하다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는 이런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자신이 투사적 동일시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투사적 동일시를 이해하면 나의 주요한 감정과 대면할 수 있는 거리를 갖게 됩니다. 어느 젊은 남성이 심각한 얼굴로 상담실을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더 이상 당신과는 살 수 없다고 하고 집을 나갔대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이혼 사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땠느냐고 물어봤더니 소개를 받고 아내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헌신적으로 아내를 챙겨줬다고 해요. 연애 기간에는 정성 담긴 선물도 많이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땐 얼른 달려가서 해결해주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모든 과정을 남자가 부담했어요. 그런데 결혼 뒤에 날벼락같이 아내가 자취를 감추고 집을 나가더니 이별 선고를 한 거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상담을 왔다고 합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해보려고 자꾸 다가갔지만 그럴수록 아내가 더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는 것 자체가 마치 스토커처럼 나를 공격하러 오는 것 같고 무섭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원가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부부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무책임하게 가족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는 늘 어머니랑 싸우다가 지금은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어요. 아내가 바라는 배우자는 무조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책임감 있게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마침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순간 남편이 갖고 있는 특징이 부정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아내는 아버지의 관계에서 상처와 결핍이 있었어요. 반대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만나고 선택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거부적인 요소를 찾아냅니다. 남편이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책임한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봐봐, 그렇게 나 책임진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다 결정하잖아. 내 의견을 쏙 빼놓고 무책임한 건 똑같아.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남편의 추진력은 존중 없음, 배려 없음이 되면서 어느 순간 아내한테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있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남편에게서 그런 점을 발견하면 바로 공격합니다. 아버지와 정반대인 사람을 찾았는데 본인이 이 남편을 아버지와 아주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투사적 동일시는 본인이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겼던 내적인 상처와 문제를 새로운 관계에 끌어와서 반복하는 것이 투사적 동일시의 모습입니다. 40대 초반의 한 여성이 기억나요. 남편도 보살피고 애들도 보살피고 시부모, 친정부모도 다 보살피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싶어서 상담을 왔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가 까다로운 사람들인데 아내가 부모에게 잘하니까 남편은 쏙 빠져버리고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순간 이건 못할 것 같아서 못 가겠다 버티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집안이 다 난리가 났어요. 남편도 극단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딱 끊으며
왜 이러는 거냐 했는데 이 여성이 선언을 합니다. 난 이 집의 비서가 아니고 당신의 파트너고 나는 부모님하고도 이런 관계는 싫다. 나는 존중받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 2년 정도는 큰 진통을 겪고 차츰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이 여성은 자기 욕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욕구를 보면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남들도 자신을 존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묶여 있고 미분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되면 우리는 거기서 정말 편안하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되돌아보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한 엄마가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면서도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결혼이 진행되면 트집을 잡고 회방을 놓아 결국 결혼이 어그러지게 해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딸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엄마가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자기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는 것 같거든요.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정작 괜찮은 사람 데려가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면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진행시켰는데 우연한 기회에 가족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의 언니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살했던 거예요. 언니는 굉장히 똑똑하고 생활력도 좋아서 어린 나이부터 집안을 거의 책임지면서 이끌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도 돌봐주었고 어린 동생들도 잘 살펴주고요. 그렇게 집안을 이끌고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절대적인 비밀에 붙인 이야기여서 이모의 존재조차 몰랐던 내담자는 매우 놀랐죠. 그런데 이걸 알게 되니까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더라도 우리 언니도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 딸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냐면 이모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비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비밀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감추려고 할수록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죽은 언니에 대한 안쓰러움, 죽음을 마주하며 가족이 느껴야 했던 죄책감과 슬픔이 늘 이 집안을 무겁게 만들었고 이 집안의 정서에 수치심이라는 색깔을 드리웠습니다. 내담자의 엄마는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과 결혼 과정에서 집안의 비극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부딪혔을 거예요. 언니의 운명을 보면서 딸에게 그런 두려움을 투사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스스로 어떤 마음인지 몰랐을 겁니다. 가족 안에 답이 있었던 거죠. 가족 비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 바깥 세상에 너무 부끄러운 민낯이 보일 것 같고 수치심이나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힘들게 될까봐 걱정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좋은 교육을 받았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한다고 해요. 부모가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을 통해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이 아니라 형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싸우다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굉장히 센 사람이고 형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밀고 나갔는데도 형은 원하는 대로 안 끌려간 거예요. 형 이외의 모든 가족은 아버지에게 무조건 맞춰주고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대항했던 형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 집안의 비밀은 절대 아버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가 된 거였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남편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 분석에서는 현재 자신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이 과거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지적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적 통찰은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변화를 불러오는 것은 정서적 통찰입니다. 경험적 지식, 마음의 깊은 이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느끼며 그동안 쌓인 슬픔과 두려움, 기쁨과 즐거움 등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정서적 통찰이 변화를 만듭니다. 구체적인 심상 없이 부모에 대해서 무조건 좋았어요, 괜찮은 분이었어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과오, 그들이 준 상처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면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 심리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그래야 본인이 견딜 수 있는 해결책인 겁니다. 난 사랑받지 못했어. 관심받지 못했어.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을 좋게 이상화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심리적인 방식들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특정 시기의 기억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생존을 위해 둔감해진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정말 나쁘다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된 거라고 느낍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면 엄마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상황이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해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들의 실수이고 잘못인 거예요. 그들이 날 방치했다고 내가 쓸데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방치당할 만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들이 그 상황에서 분명 잘못했고 뭔가를 놓친 것뿐이에요. 나도 지켜내면서 내가 겪은 것에 대한 상처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했던 과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모의 어떤 것들은 버팀이 되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아이는 자라며 자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알려주고 반영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부모가 될 텐데 부모는 아이에게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무의식적인 모방 행위인 미러링이라고 해요. 내 감정은 이런 거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하고 상호 반응을 통해 구체적인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마음을 세심히 이해하면서 감정의 균형을 이루어가요.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극과 극 사이에 파도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균형감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항상 균형을 찾아가려는 마음의 추를 심어놓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하나 존중해 줬을 때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감정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감정을 터뜨리고 화와 분노를 표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감정을 부정하고 억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느 순간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슬픈 마음이 들 때 슬프다는 걸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한 걸음 뒤에 서서 감정을 관찰하고 감정의 이유를 찾아가 보는 거죠. 어느 내담자가 초코파이를 보면 그렇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살펴보니 새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왔대요. 너 어렸을 때 초코파이 좋아했잖아. 초코파이 보니까 너 생각이 나서 문자 적는다. 라고 연락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분노에 휩싸였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려서부터 새어머니가 자기가 먹는 것을 심하게 제어했다고 합니다. 너 통통해서 살찌니까 안 된다고 했대요. 너무 먹고 싶어서 용돈 모아 몰래 사 먹다가 걸렸는데 야단 맞을 때 수치스러움과 민망함, 야속함, 서러움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커서는 초코파이만 보면 화가 밀려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발작 버튼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럴 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끊어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거리두기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메타 모먼트라고 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자신을 제3자처럼 쳐다보기 같은 방법을 통해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논리와 이성으로 감정을 훈련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는 항상 대화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서 판단하고 기대하고 실망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 아닌 모든 사람은 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듬더듬 어떻게라도 연결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하기보다 분위기나 태도를 전합니다. 내용을 이야기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태도에서 난 당신을 존중하고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믿는다 라고 전달이 되어야 해요. 제가 늘 말하는 것은 분화된 사람은 나도 존중하고 상대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그냥 쓱 쳐다보고 갔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눈빛이야? 날 무시하는 것 같아 하고 괴롭다면 그건 나를 들여다봐야 해요. 분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바라는 부분이 아주 명료해요. 너는 뭐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했어야지. 내가 원하면 너는 거기를 갔어야지. 분화된 사람은 나는 나의 상황이 있고 상대방은 또 상대방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류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방식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대화입니다. 평생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행하게 살던 노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법정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때가 지났는데 뭐 좀 먹고 가지. 마지막이라도 밥은 먹어야지.
그러면서 치킨을 사주었다고 해요. 서로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남편이 닭날개 하나를 쭉 찢어서 아내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게 너무나 서운했대요. 퍽퍽한 닭날개를 주다니 정말 너무하다. 마지막까지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닭날개가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위하는 마음에 준 거였어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잘 전달해야 하고 또 잘 전달받아야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녁을 짜게 먹었는지 계속 갈증이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물을 가져다 달라는 뜻이지요. 이 말 안에는 내용 메시지와 관계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것과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요청하는 또는 부탁하는 관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독 관계 메시지에 예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용에만 아주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요즘 일도 너무 많고 회사에 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아니 그래도 회사는 가야지 라고 얘기한다면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한 거죠. 아내의 마음은 정서적으로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 해결 측면만 이야기를 하니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게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일이 그렇게 많아서 어떡해 라는 것은 정서적 반응이죠. 문제 해결 대화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필요해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연결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은 다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사소통은 상호 교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감정을 나누기 위한 대화는 직접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느낀 감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까 부모님 앞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마음이 많이 서운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듣게 되어 있어요. 잘 들리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부모님 계실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게 되면 방어 합리화가 되죠. 이러면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해요. 잘 듣는다는 건 정말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듣고 있어. 다 들리니까 얘기해. 신문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듣는 것은 정말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은 최상위의 대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집중하며 듣게 되는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대화하게 만들어요.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을 통해 배우고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통해 치유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아픈 경험은 관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욱 존중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해요. 각기 다른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관계에서 존중은 기본이자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관계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와 다른 사람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 생각, 취향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다음은 자기 분화 수준 알아보기입니다. 보웬의 자기 분화 척도 검사는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5점 척도 0.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조금 그렇지 않다. 3. 조금 그렇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지금부터 질문을 읽겠습니다. 질문의 번호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0점부터 5점까지 평가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질문 번호와 점수를 표시해 두세요. 1. 사람들은 내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말한다. 5. 나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에는 제대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10. 때때로 나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고 느낀다. 15. 나는 스트레스가 오래 계속되면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20.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다. 22. 나는 사람들에게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다. 27.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30.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35. 나는 차근차근 따져 생각하기보다 느낌과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4.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는 동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다. 8.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13.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대부분 내 생각대로 한다. 18.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25. 대부분의 경우 내 감정이나 생각 따위로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 29.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33. 누군가가 압력을 가해도 내 감정과 신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38. 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지배적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분명한 사고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3. 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종종 확신이 안 선다. 7. 내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2. 나는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된다. 17. 큰일을 시작할 때 나는 주변 사람의 많은 격려를 받아야 안심이 된다. 24. 나의 말이나 의견에 대해 남에게 비판을 받으면 잘 바꾸는 편이다.
32. 나는 화가 나면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37. 내 의견이 배우자나 주변 사람과 비슷해야 안심이 된다. 9.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내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한다. 14. 배우자가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는 느낌이 들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19.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때로 나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힐 것 같은 때가 있다. 26. 배우자가 나를 너무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 부부관계는 더 좋아질 것 같다. 34. 나는 자라며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꼈다. 2. 배우자가 나를 비난하면 한동안 마음이 괴롭다. 6. 나는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11.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다. 16.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쉽게 그것을 풀지 못한다. 21. 나는 예민한 편이어서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잘 받는다. 23. 아직도 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다투고 나면 기분이 엉망이 된다. 28. 배우자를 포함한 가까운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일을 생각한다. 31. 나는 배우자가 내 생각이나 기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36. 나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자기분화 척도 검사 계산 방법. 위 문항 중 4, 8, 13, 18, 25, 29, 33, 38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역점으로 계산한다. 즉, 0점으로 표기한 문항은 5점, 1점으로 표기한 문항은 4점, 2점으로 표기한 문항은 3점으로 계산한다. 미혼인 경우 문장 속의 배우자를 중요한 타인, 파트너, 이성 친구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기 분화 척도 검사 결과 해석. 보웨는 자기 분화 수준을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4단계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1. 자기 분화 수준 1단계 0에서 25점 가짜 자기 자아 분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어렵고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삶을 산다.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융통성이 적고 적응력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의존적이므로 쉽게 긴장한다. 2. 자기 분화 수준 2단계 가짜 자기 25에서 50점 생활은 관계 지향적이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사용한다. 자기 존중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 다른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예민한 반응, 충동적인 행동으로 반응한다. 관계에서 친밀감을 추구하며 실패할 경우 우울 등 신경증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3. 자기 분화 수준 3단계 진짜 자기 50에서 75점 지적 체계가 충분히 발전해서
불안이 증가할 때도 정서적 체계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를 지키고 기능한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극복할 수 있다. 4. 자기 분화 수준 4단계. 진짜 자기. 75에서 100점.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거의 완전한 성숙함을 나타내고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결정된 삶을 산다. 자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내 안에 살아있는 관계 유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존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중은 귀하고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쓰자면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은 아주 귀하고 무겁게 여깁니다.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각과 마음을 아낀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가 버린 쓰레기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쓰레기를 버렸구나 하고는 지나가지요.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을 걸어가다가 금반지를 발견하면 여러 생각에 빠집니다. 저것은 얼마나 비싸고 소중한 반지일까? 누군가가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냥 몰래 주워갈까? 아니면 주워다가 경찰에 신고할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몰카는 아닐까? 나는 저런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등등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과 마음이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마음도 쓰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언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생각을 하고 마음도 쓴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하려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고도의 사유를 할 수 있는 두뇌가 있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너무도 당연한 진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소중함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고 귀여운 장난감 총으로 놀이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들에게 진짜 총이 주어진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중대하게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두뇌와 정신적 능력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마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뛰어난 두뇌와 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즉 머리가 좋다는 것은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고 인격적인 성숙, 정신적인 성숙은 성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생활이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존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중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진심으로 가슴 깊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행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은 실제로 자기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숙하고 무지해서 잘못된 사고 체계를 스스로의 내면에 만들어 놓기 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미성숙한 마음과 정신 체계가 평생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왜 그런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책의 저자와 같은 전문 상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비로소 삶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타인 존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만 있는 것은 홍수에 뿌리가 뽑힌 나무가 성난 강물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만듭니다. 진정한 타인 존중은 먼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깊게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람쥐나 곤충 혹은 각종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질책, 꾸지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적대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면에 대해서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비난해서 좋을 것이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며 마음속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내 몸 밖으로 흘려보낸다 라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올해 1년 동안만이라도 자기가 자기를 적대시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학대하는 악습을 버려보시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것이 참다운 자기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와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을 좀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